3분기에는 미국서 충격이 한번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미국 은행 불안으로 그런 문제가 서서히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지금 국가 부도위기라는 이런 단어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미 의회가 빨리 부채 상한 한도를 올려줘야 되는데 만약 안 올려주면 7월, 9월 가가지고 미 연방정부가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계속 해줬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만큼 정부 부채가 높다는 겁니다.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지금 12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미국 정부가 그만큼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거고요. 뭐 연준 의장이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물가가 높으니까 네. 금리를 내릴 여지가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예. 이 미국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후에 또 금리는 어떻게 움직일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우리 김영익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정말 중요한 날, 정말 네. 중요한 분을 딱 맞춰서 모시는 저희의 섭외력이 놀랍지 않습니다. 아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실 오늘 같은 날 가장 바쁘실 텐데. 그러니까요. 김영익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날 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오늘 일단은 지금 박병창 이사님이 파월 의장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가셨습니다. 예. 교수님은 이번에 FOMC 발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선 그 발표문을 조금 달라진 점, 크게 달라진 점 한번 보면요. 달라진 점. 예. 예, 지난 1월 달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경제가 불확실하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문장을 전부 빼버리고요. 예,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뭐 건전하고 탄력적이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로 미국 가계 소비가 줄어들 수 있고 기업이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 맞아요. 이게 이제 경제 활동, 고용, 인플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앞으로 불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2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예, 예. 네. 예, 그래서 나중에 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시작이네요. 2분기 뭐 4, 5. 이제 한 열흘 남았는데. 예, 예. 2분기, 3분기 마이너스 성장하려고 보고 있는데 우선 여기서 가계, 기업, 뭐 신용 여건이 타이트하다고 그랬는데 우선 미국 가계가 소비할 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선 그 실질 소득이 물가는 올랐는데 임금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미국 가계 저축률이 작년에 3.7%였는데요.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2007년 3.4% 돌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주가 떨어졌죠. 지금 집값 떨어지고 있죠.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연준의 그 발표문 보면은 이제 금리를 인상해서 시차 효과를 봐야 된다 그러는데 예, 제가 분석해 보니까 시차 효과가 딱 1년 후에 가장 크게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 은행 불안까지 일어나면서 소비가 감소하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 가계는 부채는 조금 더 가급적 낮아졌지만 예, 기업 부채는요. 장기 평균이 한 44%인데 여기서 기업 부채라면 미국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얼마나 빌렸었느냐, 회사채를 얼마나 발행했느냐 그건데요. 49%로 역사적 평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2분기, 3분기 가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네, 그래서 미국 그 경제 성장률을 이번에 좀 낮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0.4%라는 거는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내년도 1.2%밖에 안 된다고 전망해 놓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미국 잠재 성장률이 지금 2%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낮은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예, 저는 미국이 빠르면 3분기에 연준 그 파월 의장은 금리 안 내리겠다. 예, 그랬는데 뭐 2분기, 3분기 가면서 경제 여건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고용 지표가 계속 이제 신경을 좀 쓰이게 하잖아요. 고용이 워낙 좀 세게 나오니까 이게 금리를 높여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 고용 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얼마 전에 그 1월 고용 지표 나왔을 때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뭐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미국 경제가 갑자기 서든 스톱, 갑자기 멈출 수도 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으면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이 감소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기업 경영자들이 그동안 내가 일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놨구나. 매출이 감소하면은 금방 일자리를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미국의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에요. 얼마나 탄력적이냐면요. 2020년 3, 4월 달에 일자리를 코로나 때문에 그때 소비가 위축되니까 예. 2천만 개를 줄여버리거든요.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예요. 예, 그래서 저는 미분기에 미국 소비가 위축되고 아마 고용도 급감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아마 연준 생각들도 달라질 바뀔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테일러 준칙이라고요. 테일러 준칙에 많이 좀 들어봤습니다. 예, 금리를 추정하는 적정 금리를 추정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예, 이거는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넘어서느냐 밑에 있느냐. 예,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고려한 건데요. 올해 미국 경제가 0.4% 정도 성장한다면은 연준의 전망대로 그렇게 성장한다면 실제 GDP가 잠재 GDP 거의 2.5%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고려했을 때 이미 적정 금리 수준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빠르면은 뭐 저는 3분기 늦어도 4분기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그 어쨌든 뭐 페드와치 숫자, 네. 이거 보니까 CME에서 나온 거 보니까 네. 뭐 7월부터 금리 내릴 거로 시장에서는 예상하는데 7월부터 예. 파월은 금리는 없다고 했는데도 예. 예, 그리고 어제 뭐 금리를 인상해서 달러 지수 떨어졌고 미 10년 국채 수익률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달러 지수가 작년 그 9월 10월에 거의 114까지 갔다가 예. 얼마 전에 102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고용 뭐 소비 좋게 나오니까 105까지 올라갔다가 또 102 안팎으로 떨어졌는데요. 달러 지수가 이렇게 114에서 102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외환시장이 보기에는 미국이라는 경제가 5% 금리에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약해졌다는 거죠. 머지않아 금리를 내리고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갈 것이다. 예, 그래서 외환시장이 저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네. 점도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점도표는 뭐 지난하고 거의 막 같죠. 예, 그런데 저는 뭐 점도표는 그때 당시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 작년 12월 달하고 뭐 거의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다음 6월에 이제 또 FOMC 열리면서 점도표를 찍게 되는데요. 예. 그때 가면 점도표가 뭐 밑으로 고용도 나빠지고 소비도 나빠지면서 확 밑으로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점도표도 떨어질 거로 보고 여튼 뭐 고용이든 물가든 요거 숫자 나오는 거 보고 아마 연준은 분명 움직일 것 같긴 한데 연준은 왜 연말까지 금리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뭐 시장이 좀 과열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연준의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이니까요. 그렇죠. 예. 현재 물가가 2% 안팎 목표인데 그것보다 더 높으니까 뭐 연준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물가 안정이니까요. 네. 뭐 좀 그런 걸 강하게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워딩을 좀 더 세게 그냥 한 거예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런데 소비가 이렇게 위축되면요, 저는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연말에 가서 훨씬 더 낮아지리라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소비 데이터, 고용 데이터 앞으로 몇 달 동안 발표될 데이터를 보면은 뭐 제가 뭐 예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소비하고 고용 데이터 보면은 연준의 생각도 다 달라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조금만 좀 디테일하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게 지금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2분기부터 그리고 3분기 가면은 침체 쪽으로 갈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예. 그런 것들은 좀 어떤 것을 보면서 그런 전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예. 우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잠재 GDP라는 거는 미의회에서 추정하는 미국의 잠재 GDP거든요. 네. 한마디로 미국 경제 성장 능력이죠. 그런데 1, 2월 달에 미국 경제가 로랜딩 한다, 무착륙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노랜딩 시나리오. 예. 우리를 설레게 했던. 로랜딩이라는 건 실제 GDP가 잠재 GDP 2로 계속 유지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미국의 실제 GDP가 잠재 GDP 한 0.5% 밑으로 떨어졌어요. 예, 작년 4분기부터 밑으로 떨어졌고요. 그런데 올해 연준의 예상처럼 올해 미국 경제가 0.4% 성장한다면은 이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2.5%가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로우랜딩이 아니라 아주 심한 하드랜딩은 아니면 하드랜딩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 소비예요.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1%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예, 작년에 미국 경제가 2.1% 성장했는데요.
소비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1.9%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작년에 미국 경제에 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미국 경제 성장이 2.1%가 아니라 0.2%였다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 네 가지 이유로 저는 2분기부터 소비가 줄어들면서 GDP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GDP가 떨어지면 지금 고용이 많이 늘고 있는데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 줄어들고 네. 기업 경영자들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소비가 줄어드는 거는 아까 예금 지금 이제 거의 다 떨어졌고 건축률 낮아졌고 그다음에 고용 안 좋아지고 뭐죠? 네 가지가? 첫 번째 실질 가처분 소득이 전혀 증가하지 않고 가처분 있더라. 소득 증가 없고 그다음에 저축률이 낮더라. 예금 없고 그다음에 역의 부의 효과죠. 주가도 떨어졌고 집값도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떨어졌다. 자산 가치가 떨어졌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시차 효과를 보면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 시차 효과를 제일 중요시하는데 제가 그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소비, 생산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니까요. 네.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작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으니까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올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2분기부터는 소비가 감소하면서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좋다고만 했는데 네. 이제 나쁘다는 이야기가 침체 이야기가 저는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드랜딩이라고 하시면 전에보다 조금 더 지금 안 좋게 보시는 건가요? 전에 소프트까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하드랜딩까지는 아닌 걸로 혹시 보시지 않았었습니까? 아닌가요? 아니 저는 미국 경제 올해 뭐 가벼운 하드랜딩 한다고 가벼운 계속 하드랜딩.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하드랜딩 혹은 아주 격한 하드랜딩까지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약간 조금 더 안 좋아진 걸로 바꾸신 건가? 혹시 궁금증이 들어서. 기본적인 생각은 같은데요. 네. 근데 미국의 은행 문제가 터져가지고 아마 은행도 가계대출, 기업대출 덜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경제가 불확실하니까 가계도 가구보다 소비를 덜 할 수가 있고요. 기업도 돈을 미래 투자를 뭐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아마 네네네. 이렇게 경제가 불확실하니까 기업도 투자를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그때 생각한 것보다 이번에 그 은행 조금 더안 시스템 불안으로 좋아졌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는 그렇고 아까 자산 가격 하락의 역의 부의 효과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지금 그 자산 가격도 좀 비싼 레벨로 좀 보고 계신가요? 자산이라면 채권, 주식, 부동산인데요. 예. 저는 뭐 채권 시장에서는 거품이 거의 붕괴됐다. 이 그림 보면은 이기 때마다 미국이 돈 풀어서 해결했죠. 빨간 선이 마샬 K인데요. GDP에 비해서 M2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 2020년에 이게 수직으로 늘어났거든요. 이만큼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10년 국제 수익률이 0.5%까지 떨어졌다. 지금 4%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뭐 파산의 한 이유가 된 거죠. 그런데 저는 국채 수익률은 적정 수준 추정해 보니까 4%예요. 얼마 전에 4%까지 올라갔으니까 채권 시장에는 거품이 붕괴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주식 시장에는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다. 흔히 우리가 법빛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미국 전체 주식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건데요. 2021년 4분기 역사상 최고치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급락하고 좀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도 과거 평균 정도는 가야 된다. 주시한 한 3분의 2 정도 거품이 붕괴되고 3분의 1 정도 남아있다. 채권은 많이 붕괴됐고. 그래서 계속 그 채권은 사실하고 제가 권유를 지금 작년 뭐 9월 이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러면 미국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져야 될 것인가? 이건 뭐 측정 방법에 따라 다 다른데요. 제가 명목 GDP로 추정해 보면은 미국의 적정 주가 수준이 올해 한 3,500 조금 넘습니다. 지금 4,000 안팎이니까요. 네. 10% 정도는 더 조정을 내려와야 되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아마 저는 3분기쯤에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08년 그 미국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에서 그 금융위기가 왔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집값을 평가하면 물가, 뭐 소득, 그다음에 렌트 이런 거에 비해서 거품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택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품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주택. 예. 원래 순서가 대체로 그렇습니까? 뭐 채권, 주식,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산. 근데 우리가 이거는 좀 약간 어두운 전망을 들어보니까 좀 우울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그 우울한 상황이라 그러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좀 안 좋고 금리는 좀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뭐 당연히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이익 증가율이죠, 기본적으로요. 예, 예. 예,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면 뭐 주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 기업이익 증가율이 더 낮아지면은 예, 주가가 더 떨어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저는 뭐 3분기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금리는 떨어지는데 기업이익 증가율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면서 한 번 더 하락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단기적으로 미국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예, 제가 올해 그 주가 전망을 하면서 뭐 4, 5월까지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3분기에는 예, 미국서 충격이 한번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미국 그 은행 불안으로 예, 그런 문제가 서서히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준비가 무용지물이 되나요? 그 어떤 대책을 세워도 별로 이렇게 효과가 있을 수는 없습니까? 이런 상황에선? 예, 지금 쓸만한 무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쓸만한 무기 별로 예. 없어요. 근데 미국 지금 국가 부도이익이라는 이런 단어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미 의회가 빨리 부채 상한 한도를 올려줘야 되는데 만약 안 올려주면은 7월, 9월 가가지고 예, 미 연방 정부가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아유, 그거는 해주겠죠. 예, 해주겠습니다. 예. 예, 과거에 계속 해줬어요. 예, 예.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만큼 예, 정부 부채가 높다는 겁니다. 예,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지금 12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미국 정부가 그만큼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연준 의장이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물가가 높으니까 네. 금리를 내릴 여지가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미국 거 기업 부채 많고 가계 부채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니까 금리를 내려도 네네. 소비 투자가 안 늘어난다는 거죠. 정책 수단이 네. 뭐 지난거 별로 2008년, 없다. 2020년보다는 조금 제한적이다. 우리 실제 말로 저 미국 뭐 감기 걸리면 뭐 우리 뭐 독감이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재채기하면 우리는 예. 뭐. 근데 지금 미국 상황이 그 정도로 안 좋다고 가정한다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한다면 우리 시장은 그보다 훨씬 안 좋은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지 아니 않나요? 저는 늘 그 작년부터는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을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그 미국 그 명목 GDP로 추정해 보면 미국 주가 한 10% 정도 가대평가됐는데요. 네. 예, 예. 우리 주가는 이미 많이 떨어져가지고 22% 정도 가수평가돼 버렸거든요. 이미 충분히 좀 빠졌군요 우리는. 예. 예, 그리고 뭐 유동성에 비해서도 가소평가됐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일평균 수출 가지고 계속 우리 주가 가대평가, 가소평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 예. 예, 그게 2021년 6월 달에는 한때 36%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때는 제가 3,300 갈 때 2,2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수출이 안 좋습니다. 수출이 워낙 안 좋아요. 안 좋아도 코스피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가대평가 국면이 완전히 해소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미국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요. 올해 이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른 주가 지수가 우리 코스닥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코스닥. 예, 코스닥 지수. 네네네. 그리고 코스피도 세계 평균보다 밑에죠.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평균보다. 아, 그거는 작년에 못 우리 올랐죠. 코스닥이 제일 많이 떨어졌고 코스피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평가형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방향은 같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계속 이 그림을 보면서요. 예, 제가 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게 한 3월이고 저점일 것이다. 그러다 올라가다가 하반기에는 좀 조정을 거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제가 주가 전망을 하는데요. 이런 걸 보고 올 상반기에는 주식시장 괜찮을 거다. 예, 저는 뭐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고 우리 있습니다. 시장은? 예예. 근데 네. 그 결국은 이제 우리 시장에 제일 지수에 영향 많이 주는 것도 외국인이고 예. 큰 기업들 역시도 이제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많이 좀 좌우가 되는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안 좋으면 외국인들이 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뭐 선물 시장에 보니까 환율이 지금 1,300원 밑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네. 아, 그래요? 예. 어. 저는 저 미 달러 지수는 계속 약세고 앞으로 계속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것이다. 예, 저는 조만간 또 환율이 지난번 그 1,22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 수준 접근해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자금 이동 흐름 보면요.
예,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 중국 시장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오고 있지만 작년 11월 이후로 보면 미국 시장으로 세계 주식형 펀드는 거의 안 들어가요. 유럽으로 좀 들어가고 중국, 대만, 뭐 우리나라로 예, 꾸준히 추세는 들어오는 추세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 매크로 하시는 분한테 이런 거 여쭤보기 좀 죄송한데 우리 수출 지표를 보면은 중국이 정말 안 좋고 미국이 좀 나아요. 그러니까 중국발로 가는 반도체는 정말 안 좋고 미국발로 가는 자동차는 꽤 좋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소비가 안 좋게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에 되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상당 부분 훼손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올해 뭐 수출은 저도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년 수출 증가율 6%였는데 미국으로는 15% 증가했죠. 중국으로는 감소했어요. 네. 예, 그런데 올해는 중국으로 2분기부터 좀 개선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 경제가 3% 성장했는데 올해고 5% 넘게 성장할 거거든요. 네네. 중국 소비가 증가하면서 중국으로는 작년 워낙 감소했으니까 기저효과도 있고 수출 증가율이 좀 플러스가 될 텐데요. 예, 미국으로는 올해 수출이 안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수출 비중이 16%고요. 중국 비중이 24%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우리 수출 보면은 아세안 지역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인도 쪽으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수출 증가율이 지금 3월 20일까지 보니까 일평균 수출 금액이 마이너스 21%더라고요. 과거 우리 위기 때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20%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 폭은 앞으로 감소할 거라는 겁니다. 위기 수준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만큼은 하여튼 우리 경제 어려운 것도 맞지만 요 정도 떨어졌으면 더 떨어질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닐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우리 수출이 진짜 요즘 계속 성적이 안 좋던데 하여튼 그 하락폭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최근 데이터들 보면. 예. 아, 그러면 우리 시장은 적어도 미국보다는 조금 낮고 하지만 그게 미국보다 낮다는 게 덜 떨어진다는 거지 오른다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네. 3분기에는 저는 우리 주가도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미국 주가가 S&P 500이 10% 떨어지면은 우리 주가는 한 5% 정도 떨어지는데 그칠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가 그러면 사기에는 괜찮은 시점으로 혹시 판단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자산 가격이라는 게 우리 주가 아직도 장기적 상승 추세거든요. 네. 이 추세선에서 제일 밑으로 벗어난 게 자산 가격 중에서 지금 우리 코스피예요. 시간이 가면 장기 추세선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그 추세선이 지금 3,000이라는 거죠. 뭐 지금 제가 당장 3,000 간다는 아니고요. 시간이 가면은 거기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오늘 장이 시작될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오늘 장 시작할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실 텐데 우리 김영익 박사님은 여기서 오늘은 보내드리고 불안할 때마다 계속 좀 모시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김영익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재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